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길고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곤히 잠든 도시의 숨소리만이 나지막이 들려왔죠.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해왔던 투박한 손이지만 이맘때가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내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솜씨를 발휘하곤 해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명절 음식은 제가 전부 도맡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허허, 올해도 기름 냄새 한번 진하게 풍겨보는구만. 혼잣말을 하며 부엌 한쪽에 쌓아둔 재료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며 아들 녀석이 그나마 집어먹는 잡채, 그리고 조상님께 올릴 삼색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치익, 기름 두른 프라이팬 위로 전 부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곧이어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간장이며 설탕을 듬뿍 넣고 조리는 갈비찜 냄새까지 더해지니 비로소 명절이 시작된다는 게 실감이 났죠.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제 손녀인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어서 오너라. 유나는 제 품에 와락 안겼고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인 정미가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아버님,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죠. 이건 제가 좀 도울게요. 아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 너는 유나랑 좀 놀아주거라.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히더냐? 연휴 첫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버님. 정민은 늘 그렇게 상냥하고 예의가 발랐어요. 하지만 그 애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죠. 남편이라는 작자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아들놈, 최두식의 얼굴을 보니 애써 피어났던 웃음이 절로 쏙 들어가더군요. 그 녀석은 빈손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몸부터 털썩 던졌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뭔 놈의 연휴는 사람 잡으려고 있는 건가. 그 모습에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 뵙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됐어. 뭘 또 훈계질이야. 아버지, 저 물 좀 줘요. 지가 직접 가져다 마시면 될 것을 일은 넘은 아비에게 물 심부름을 시키는 꼴이라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좋은 날에 굳이 시작부터 언성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녀석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으니 일단 아침부터 먹자꾸나. 상 차릴 테니 좀 거들 거라. 제 말에 정미와 유나가 벌떡 일어나 제 옆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소파에 누운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죠. 금세 푸짐한 명절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올라갔어요. 와, 할아버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유나가 신나서 수저를 들었고 저와 정미도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여태껏 스마트폰만 보던 두식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유난 떨면서 명절 음식을 차려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또 왜 그래요? 아버님 정성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가 다급하게 녀석을 말렸지만 한번 시동이 걸린 두식의 막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이거 봐봐. 전부 기름진 음식에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야.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나를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저는 묵묵히 밥을 씹으며 녀석을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돈만 모았지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노인네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라고. 최두식. 결국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요. 확실한 정보랑 아이템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을 버는 시대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종잣돈 몇 푼을 안 보태줘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종잣돈? 허허, 내 놈 사업에 들어간 내 돈이 얼마인지 헤아려는 받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제는 지쳤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녀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밑 빠진 독.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이번 거는 달라요. 확실하단 말입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 그거 하나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10배, 20배로 불려서 효도하겠다는데 왜 자꾸 늙은 고집만 부리시냐고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 상가 건물은 제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쏟아부어 마련한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날로 먹겠다는 심보를 저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다니.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내 놈이 말하는 그놈의 확실한 것 때문에 말아먹은 사업이 벌써 몇 개인지 아느냐. 정신 차려라, 두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그 순간이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두식이 그대로 밥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그릇들이, 수저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동그랑땡과 잡채가 더러운 바닥을 뒹굴었어요. 유나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정민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강도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두식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닥쳐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는 것을 녀석도 느꼈는지 순간 버둥거림을 멈추더군요. 저는 녀석의 멱살을 쥔 채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놓으라고.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네 애비가 아니다. 뭐라고?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녀석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꼴이 참으로 한심했죠. 다시는 이 집에 발 들릴 생각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저는 문을 닫고 도어락까지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녀석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정미가 울고 있는 유나를 달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바닥은 제 마음처럼 처참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와 손녀에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유나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일단 저놈은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꾸나. 치우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 제 말에 정민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면서 말이죠. 그 난리가 있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거실 한쪽에 쌓아둔 쓰레기 봉투가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더군요.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 너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을 누르다 못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까지 났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역시나 최두식 그놈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봐요.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내 말 못 들었느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어제는 내가 술김에 실수한 거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비가 돼서 어떻게 자식을 문전박대할 수가 있어요. 술은 무슨 놈의 술. 어제 녀석의 입에서는 술 냄새 한 점 나지 않았습니다. 저 뻔뻔함에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됐고 용건만 말하고 썩 꺼져라. 하, 진짜 말하는 싹퉁머리하고는. 알았어요. 용건만 말할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질질 끌 거 없이 상가 건물 명의부터 넘겨줘요. 내가 그거 받아서 성공하면 지금 아버지한테 당한 수모 싹 다 잊고 2배로 갚아줄 테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걷어찬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찾아와서는 이제는 대놓고 제 재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저 모습이라니. 제 자식이지만 어쩌다 저런 괴물이 태어났을까 싶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 있던 굵은 소금 한 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갔죠. 문을 벌컥 열자 두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꺼봐요. 결국 열어줄 거면서. 자, 이제 도장 찍으러 가시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얼굴과 몸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잡귀를 쫓아낼 때나 쓰는 방법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눈에 소금 들어갔잖아. 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습니다. 썩 꺼져라. 이 잡기 같은 놈아. 다시 한번 내 집 문턱을 넘으면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염산을 뿌릴 줄 알아라. 이 영감탱이가 진짜 미쳤나?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두식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녀석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소금기 하나 남지 않도록 현관 앞을 깨끗하게 쓸어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복도 구석에 웬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며느리 정미였죠. 그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왜 네가 무릎을 꿇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버님. 남편 단속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 커요. 그 사람이 오늘 아버님께 와서 또 행패 부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결국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거라. 복도에서 이럴 일이 아니다. 집으로 들어와 정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한참을 울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아버님, 사실은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한 투자에 빠졌어요. 투자? 네. 무슨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심지어 여기저기서 거액의 빚까지 끌어다 쓴 것 같아요. 매일 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버님.
정미의 말에 저는 그제야 두식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게지요. 그래서 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히거나 팔아서 그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구나. 네, 아마도요. 이것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고. 정민은 말끝을 흐리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붙들었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니 아들놈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죠. 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죄송해요, 아버님.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어떻게든 제가 막아보려고 했어요. 아버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일어나 정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됐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제 말에 정미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저는 녀석이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한참 뒤 울음을 그친 정미가 돌아가고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어요. 아들놈은 사기꾼들에게 단단히 홀려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저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녀에게까지 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훈계하고 내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저 어리석은 아들놈의 인생과 며느리, 손녀의 인생까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가 평생을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이었죠. 어젯밤 며느리 정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제 금융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은행 안으로 들어섰어요.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늘 보던 익숙한 얼굴의 박 지점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박 지점장. 수고가 많구려. 다른 게 아니고 내 계좌들 거래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소.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는 지점장실로 안내받아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지점장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예금, 적금, 펀드까지 전부 다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박 지점장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죠. 그런데 어르신, 지난달에 중도 해지하신 정기예금은 괜찮으신 겁니까? 이율이 워낙 좋았던 상품이라 만기까지 유지하셨으면 이자가 꽤 컸을 텐데요. 정기예금? 내가 해지한 정기예금이 있었나?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 몇 년간 예금을 중도에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아드님이 오셔서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오셨다고. 위임장이랑 인감도 다 챙겨오셔서 저희도 당연히. 박 지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박 지점장, 그 예금이 얼마짜리였소? 1억 원짜리였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1억 원.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일부가 제 아들놈의 손에 놀아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박 지점장은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어르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희는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만. CCTV, 그날 아들놈이 왔을 때 찍힌 CCTV 영상,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겠소? 제 다급한 요청에 박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안팀에 연락해 저를 영상 확인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모니터 화면에 한 달 전 은행 창구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두식, 제 아들이 태어난 얼굴로 은행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직원이 내민 서류에 무언가를 쓰고 주머니에서 꺼낸 도장을 찍었죠. 그 도장은 분명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그것을 언제 훔쳐냈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녀석은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갔어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 자기 돈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애써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아들이 아비의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작정을 하고 서류까지 위조하며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지점장. 저놈이 가져온 위임장, 지금 볼 수 있소? 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박 지점장이 내민 위임장을 보니 더욱 기가 찼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제 필체까지 교묘하게 흉내내어 상기 본인은 아들 최두식에게 예금 해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적 감정을 하면 금방 들통날 조잡한 위조였지만 은행 직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이거 전부 가짜요. 나는 이런 걸 써준 적이 없소.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사색이 되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은 그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더 큰 화를 막아야 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제가 내민 증거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친자식이라고 해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럼 저놈을 당장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오?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아드님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녀석이 더 큰 죄를 짓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 고소는 잠시 보류하겠소. 하지만 이 서류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은 주기로. 하지만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다면 그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리라고. 제 손으로 직접 녀석의 썩어빠진 정신을 바로잡아 주리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제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놈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오지는 않을까 신락 같은 기대를 했던 게지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 녀석은 오히려 더 대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매일같이 나가는 노인복지관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장기를 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훈수를 두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복지관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최두식, 그놈이 씩씩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아주 신선노름하고 계셨네. 그 녀석의 고함에 복지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기판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썩 나가거라. 나가. 하.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아? 아버지가 내 전화를 다 씹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두식은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우리가 두던 장기판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장기알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녀석을 말렸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어르신들께 예의 없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하지만 두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비켜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아버지, 똑똑히 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상가 건물 못 주겠으면 현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내가 아버지 치매 걸려서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아버지 재산 내가 다 관리해버린 테니까. 알아들어? 기가 막힌 협박이었습니다. 멀쩡한 아비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겠다는 저 패륜적인 발상에 친구들은 물론이고 복지관 직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허, 여기 미친놈이 하나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구만. 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떠돌던 미친놈이 저를 자기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모양입니다. 제 말에 두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미친놈. 아버지가 지금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럼 미친놈이지 제정신인 놈이 어찌 이런 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겠느냐. 김 선생, 미안하지만 경찰에 좀 신고해주게. 웬 미친놈이 와서 영업방해를 한다고 말이야. 제 말에 친구 한 명이 정말로 스마트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자 두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왜 경찰을 불러? 이거나요. 내가 갈게 가면 되잖아. 그 녀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꽁무니를 빼듯 복지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친구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흩어진 장기알들을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장기알처럼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했죠.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정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잠깐 댁 앞으로 나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곧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어두운 벤치에 정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아버님, 오늘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다른 분께 전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됐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정민은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사기꾼들하고 주고받은 계약서 사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획부동산 투자 약정서라고.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서류에는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임야를 평당 수십 배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투자자 이름에는 최두식, 바로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사람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어요. 내일 저녁에 그 사기꾼들을 만나서 추가로 돈을 건네기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 상가 건물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남은 돈을 마련하려는 심산인 것 같아요. 막아야 해요, 아버님.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놈들의 소굴과 접선 시간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주먹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래, 막아야지.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보았는지 정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나 평생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 저런 하수보다 못한 사기꾼들한테 내 인생을 통째로 내줄 만큼 어리석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다. 뱀굴에 들어가 뱀의 목을 칠 수 있는.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오랜 친구 박철규, 그러니까 제가 박 형사라고 부르는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철규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로 평생을 경찰서 강력계에서 뼈가 굵은 진짜 배기 형사였죠. 몇 년 전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등산이나 다니며 소일거리로 지내고 있지만 녀석의 감과 인맥은 어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인 동네 허름한 순댓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서 벌써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철규가 보였어요. 이놈아,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 허허, 인성이 왔냐? 너랑 마시려고 시켰다, 이놈아. 이 늙은이를 아침부터 불러냈으면 해장술이라도 한 잔 사야 할 거 아니냐.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녀석의 맞은편에 앉아 뜨끈한 국밥을 2개 시켰죠. 그래,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네가 나를 찾을 리가 없는데. 뭔 일이냐? 자식 문제냐? 철규는 단번에 핵심을 짚었습니다. 하긴 제 속을 저놈만큼 훤히 아는 친구도 없겠지요. 그래. 내 속 썩이는 그놈 최두식이 얘기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명절날 밥상을 걷어찬 것부터 제 돈 1억을 훔쳐간 것,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기획 부동산 계약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농담을 던지던 철규의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제가 내민 계약서 사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녀석이 이윽고 입을 열었죠. 인성아, 네 아들 단단히 물렸다. 이거 전형적인 수법이야. 전형적인 수법? 그래. 이미 한물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쓸모없는 땅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파는 놈들. 주로 세상 물정 어두운 노인들이나 너네 아들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멍청이들을 노리지. 이놈들한테 한번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힐 때까지 빨아먹힌다. 철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두식이 놈이 훔쳐간 1억도 전부 저놈들 손에 들어갔겠구나. 100%지. 그리고 그 1억은 시작에 불과할 거다. 아마 그걸로 땅 계약금만 치르고 중도금이다 잔금이다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할 게 뻔해. 네 아들이 복지관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린 것도 추가로 돈을 마련하려다 막히니까 눈이 뒤집힌 게지. 저는 말없이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쓰디쓴 술이 타들어가는 속을 더욱 아리게 만들더군요. 철규야, 이놈들 잡을 수 있겠냐? 제 물음에 철규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나 박철규를 뭘로 보고. 내가 비록 지금은 등산복이나 입고 다니는 동네 할배지만
왕년에는 서울 바닥 좀도둑부터 악질 사기꾼까지 내 손에 안 거쳐 간 놈들이 없어. 이 계약서에 있는 놈들 이름하고 법인 이름, 이거면 충분하다. 내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후배놈들한테 연락해서 신원 조회하는 건 일도 아니야. 정말이냐? 당연하지.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 테니. 철규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심각하게 통화했습니다. 경찰들만 아는 은어를 섞어가며 지시하는 모습은 은퇴한 늙은이가 아니라 여전히 현역에서 뛰는 형사 같았죠. 전화를 끄는 철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오늘 안으로 저놈들 신상 명세부터 전과 기록까지 싹 다 털어서 보고하라고 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게야. 고맙다 철규야. 이 은혜는 평생 안 잊겠다. 사내 놈들끼리 뭔 은혜는. 대신 이 일이 해결되면 네가 아끼는 그 비싼 양주나 한 병 까자. 그 녀석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뜨끈한 국밥에 소주를 몇 잔 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 철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알았어. 그래. 짧은 통화를 마친 철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빙고. 내가 짚은 대로다 인성아. 뭐가 말이냐? 이놈들 동종 전과가 아주 화려한 전문 사기꾼들이야. 대장놈 이름이 양치수인데 사기 전과만 7범이다. 나머지도 다 한통속이고. 주로 쓰는 수법이 바로 자식들을 꼬드겨서 부모 노후 자금을 빼돌리게 만드는 거였어.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다. 그런 악질적인 놈들이었단 말이냐. 그래. 그리고 이놈들 사무실 위치도 알아냈다.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라 유령법인 이름으로 빌린 허름한 오피스텔이더군. 거기서 대포폰 쓰면서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게야. 모든 정보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사기꾼들의 정체와 아지트까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철규야,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저놈들을 덮칠 수는 없는 거냐? 물론 가능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놈들만 처벌받고 끝나. 네 아들이 사기당한 돈? 그거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저런 놈들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려놨거든. 빈털털이라고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철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방법이 왜 없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짜는 거다. 판을 짜다니? 그래. 저놈들이 네 아들을 이용해 네 돈을 노렸듯이 우리도 네 아들을 이용해서 저놈들을 낚는 거지. 네 아들을 미끼로 써서 저놈들이 훔쳐간 돈과 앞으로 훔치려던 돈까지 전부 토해내게 만드는 거야. 완벽한 인과응보,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냐? 철규의 눈이 형사 시절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법에만 맡겨두기에는 내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내 아들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 한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을 맛보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반격할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철규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아들, 두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그 난리를 치고 문 앞에서 소금을 맞았던 놈이 무슨 낯으로 전화를 했나 싶어 당장 끊어버리려는데 녀석의 다음 말이 제 손을 멈추게 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평소에 기세등등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저놈이 갑자기 저렇게 나올 리가 없었죠.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용건만 말해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역시나 사과 뒤에는 본론이 숨어 있었죠. 내일 유나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공원에서 얼굴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유나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기가 찼습니다. 이제는 어린 손녀까지 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비열함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미끼를 던져줄 절호의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유나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알았다. 내일 오후 3시에 동네 중앙공원 놀이터 앞으로 나오너라. 유나만 데리고 너 혼자 와야 한다. 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그래, 최두식. 네가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내일 똑똑히 지켜보겠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두식이 손녀 유나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얼핏 보면 평범하고 다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유나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냐, 우리 유나. 잘 있었느냐? 저는 유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고 그 순수한 온기에 제 마음도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그때 두식이 제 앞으로 다가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녀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저기 가서 그네 타고 놀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금방 갈게. 네, 할아버지. 유나가 총총거리며 그네 쪽으로 달려가자 저는 비로소 두식을 마주 보았습니다. 할 말이라는 게 뭐냐? 그게 아버지. 제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녀석은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게요. 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두식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는지 그네를 타고 있는 유나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유나야, 이리 와서 할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 유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시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두식은 그런 딸아이의 어깨를 잡고는 제 앞에 아이를 세웠죠. 자, 유나야.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우리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유나는 저와 제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렴. 그래야 유나 예쁜 장난감도 사주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지. 어린아이에게 돈 이야기를 시키는 아비의 모습이란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유나는 마지못해 작은 입을 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식이 기대했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조용히 몸을 낮춰 유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유나야. 아빠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저는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 유나는 아무 걱정 말고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친구들도 하나씩 사주렴. 할아버지가 아빠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와, 정말요? 할아버지 최고. 유나는 금세 환해진 얼굴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한 눈으로 두식을 쳐다봤어요. 그 녀석은 제 행동이 예상과 달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저 어린 것을 네놈 탐욕을 채우는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그게 아니라 유나도 우리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닥쳐라. 네가 바라는 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네놈의 허황된 욕심뿐이겠지. 저는 한 걸음 더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두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최두식. 다시 한번 유나를 네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면 그땐 내가 정말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저놈과 상종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공원을 빠져나올 때까지 두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공원 입구 근처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정민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접어버리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온전히 제 편이 되어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조력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아들놈의 비열한 민낯을 확인하고 온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정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어요. 아버님, 저 이제 다 결심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우리 유나,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정미의 용기에 힘을 얻었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무얼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내일 저녁에 사기꾼들을 만나러 가요. 아마 추가 투자금을 건네주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 차 블랙박스랑 통화 녹음 파일, 제가 어떻게든 확보해 볼게요. 분명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위험한 일이다.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아버님. 그 사람은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안전을 신신당부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정미에게서 모든 정보가 담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에 있는 한적한 카페였고 시간은 저녁 8시. 그리고 잠시 후 정민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빼돌린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구 철규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저희 집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민은 긴장된 얼굴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철규는 그런 며느리를 격려하며 USB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죠.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놈들이 뭐라고 짓거렸는지. 가장 먼저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사기꾼 양치수와 제 아들 두식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최 선생, 정말 잘 생각했어. 이번에 추가로 3억만 더 투자하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평택항 근처 땅 2,000평을 최 선생 명의로 바로 넘겨줄게. 그거 한 달 안에 10배는 뛸 땅이야. 그때 되면 최 선생은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라고. 네, 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고집이. 그래도 제가 내일 저녁까지는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들놈의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다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는 사기꾼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최두식이란 놈, 완전 호구야, 호구. 아비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멍청한 놈이지. 그러게 말이야. 내일 3억만 더 받으면 그 땅은 다른 호구한테 또 팔아먹고 우리는 뜨면 그만이야. 킥킥. 모든 범죄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두식이 사기꾼들의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모습과 차 안에서 그들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정도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 철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하고 영상만 있으면 저놈들 꼼짝없이 구속이야. 두식이는 아마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게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놈들도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은 두식이의 어리석음과 탐욕이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 녀석도 이번 기회에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해. 제 말에 철규와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철규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덫을 놓는 거다. 덫이라니? 저는 제가 밤새 구상했던 계획을 두 사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두식이가 저놈들을 만나러 갈 때 나도 그 자리에 나가는 거야. 아버님, 위험해요. 정미가 기겁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가서 저놈들 말에 넘어간 척 연기를 하는 거지. 상가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달라고 말이다. 내 말은 사기꾼들한테 오히려 돈을 뜯어내자는 거냐? 철규가 제 의도를 파악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저놈들은 내 상가 건물이 탐나서라도 분명 미끼를 물 게다. 그리고 저놈들이 내게 계약금을 건네는 그 순간 우리가 들이닥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야.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그렇게 되면 저놈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지. 제 계획을 들은 철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인성아. 너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인데 내가 아는 후배 형사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약속 장소 근처에 잠복시켜 놓으면 게임 끝이야. 그럼 아버님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미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걱정 마라. 내 아들놈이 싸놓은 똥, 이 애비가 직접 치워야지 별 수 있겠느냐. 너는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유나만 잘 돌보고 있거라.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고.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철규는 곧장 후배 형사들에게 연락해 작전 내용을 공유했고 저는 두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녀석이 전화를 받았죠. 왜요?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다름이 아니고 네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다. 네가 말한 그 투자라는 거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들 만난다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같이 나가마. 가서 듣고 정말 괜찮은 투자다 싶으면 내 상가 건물 너한테 넘겨주겠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두식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이윽고 녀석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려왔죠. 저 정말이에요, 아버지. 정말이죠? 그래. 애비가 자식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느냐. 대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만약 내 눈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구석이 보이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네,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진짜 확실한 거라니까요. 그럼 저녁 8시에 5호 카페로 오시면 돼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녀석은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죠. 그래, 기다리고 있거라. 아주 근사한 선물을 들고 갈 테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제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옷이었지만 오늘 밤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정도는 차려입어야 했죠. 집을 나서기 전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거사를 예고하는 듯 했죠. 약속 장소인 카페는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그곳은 겉에서 보기에도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철규와 후배 형사들은 이미 카페 주변에 잠복을 마쳤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아들 두식과 웬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놈은 번들거리는 머리에 비싼 시계를 찬 딱 봐도 사기꾼 두목인 양치수였고 다른 한 놈은 소문대로 험악한 인상의 떡대였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두식이 벌떡 일어나며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치수라는 놈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죠. 아이고,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최두식 선생님의 사업 파트너 양치수라고 합니다. 앉으시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었으면 좋겠소. 내 아들놈이 하도 기가 막힌 투자라고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해서 내 귀로 직접 들어보려고 이 밤중에 걸음을 했으니. 제 단도직입적인 태도에 양치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왜 기회의 땅에 투자해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양치수의 현란한 사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정부 개발 계획 도면을 펼쳐 보이고 대기업 총수와 찍었다는 조작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땅을 사기만 하면 몇 달 안에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죠. 옆에 있던 두식은 완전히 그 말에 홀린 듯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녀석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양치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어르신, 지금 어르신 아드님께서 계약금 1억을 거셨습니다. 이제 중도금과 잔금 3억만 더 치르면 이 모든 땅이 아드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곧 30억, 300억이 되어 어르신께 효도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결심이 좀 서셨습니까? 양치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설득당해 돈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설명 잘 들었소. 그럼요, 어르신. 이제 마음을. 아주 잘 짜인 기가 막힌 사기극이었소. 제 말의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양치수와 떡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두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치수 씨, 맞소? 사기전과 칠범에 주로 자식들 꼬드겨서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주특기라고 하던데 내 말이 틀렸소? 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카페 안에는 며칠 전 두식이와 양치수가 나눴던 통화 내용과 사기꾼들끼리 두식을 호구라며 비웃던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어떻게? 양치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떡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였죠. 두식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녹음기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 전부 다 녹화되고 녹음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놈에게 뜯어간 1억, 그리고 오늘 추가로 뜯어내려 했던 3억에 대한 사기 미수. 이 모든 죄를 지금부터 내가 직접 물을 생각이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전부 손머리 위로 올려. 친구 철규를 선두로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악하는 양치수와 떡대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양치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 최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 눈에는 배신감,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사기꾼들이 모두 체포되고 난장판이 된 카페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 철규와 잠시 눈인사를 나눈 뒤 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제 아들 두식이도 다른 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더 이상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또는 최소한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더욱 삼엄했습니다. 저는 박 형사의 후배인 젊은 김 형사와 함께 조용한 진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형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죠. 어르신, 오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용기 있는 판단과 기지 덕분에 저희가 오랫동안 쫓던 전문 사기단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 그저 제 집안의 쓰레기를 치웠을 뿐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드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최두식 씨가 단순히 피해를 본 것을 넘어 사기단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그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자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 한 점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요. 최악의 경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본인의 죄를 정확히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김 형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녀석의 썩어빠진 근성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괴물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복도 저편에서 두식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 감옥 가면 유나는 어떡하고 정민은 어떡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유나와 정미를 팔아먹지 마라. 네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을 테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닥쳐라. 니놈의 그 더러운 욕심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 네 죄는 네가 받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저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녀석의 절규가 악에 바친 비명처럼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아들 최두식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죄목은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절도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저를 보며 김 형사도 김 변호사도 만류하는 눈치였죠. 어르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드님께서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담당 형사에게 건네며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어요. 다만 이 고소장의 처리는 잠시 보류해 주시오. 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 최두식이가 이번 사기 사건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오. 만약 녀석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기꾼 놈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 고소장을 취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소.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꼼수를 부리거나 제 몸살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오. 그것은 아들놈에게 내리는 제 마지막 시험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제 조건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두식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범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아버지에게 절도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충격. 그 이중의 압박감 속에서 두식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이 녀석은 그날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담당 형사를 찾아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수 일당과 나눴던 사소한 대화 하나까지, 그들이 돈을 숨겨두었을 만한 장소에 대한 단서까지. 심지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사기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계획들까지 전부 다 자백했죠. 이 녀석의 진술은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했고 경찰은 양치수 일당이 차명으로 숨겨두었던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찾아내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김 형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그리고 아드님의 결정적인 협조 덕분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양치수 일당은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두식이는 어떻답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르신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말에도 제 마음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치러야 할 죗값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시끄러웠던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었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 때문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과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김 변호사, 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소. 제 말에 김 변호사는 그리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네, 어르신.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요? 내 모든 재산,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그 모든 것에서 내 아들 최두식의 상속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싶소.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단돈 10원도 그놈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오.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유언 공증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재산의 절반은 내 손녀 최유나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정해 주시오. 내가 죽은 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교육비와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남은 재산을 아이가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단 그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인출 권한은 아이의 엄마, 즉 내 며느리 오정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어르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절반은 내 이름으로 두었다가 내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요. 평생 고생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소.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재산은 땀의 대가이지 핏줄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제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그 신조를 비로소 지켜낸 것 같았죠.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정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정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맞은편에 앉히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앞으로의 삶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 제 물음에 정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더 이상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유나에게도 이런 아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건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저 혼자서라도 우리 유나 번듯하게 잘 키워내고 싶어요. 정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대견하고 또 안쓰러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인생이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열어보거라. 정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아파트의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였죠. 아버님, 이걸 왜 저한테? 너랑 유나가 살 집이다. 두식이가 살던 그 집은 정리해야지. 거기서 좋은 기억도 없지 않으냐? 여기는 비록 작지만 너희 모녀가 마음 편히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정민은 손사래를 치며 서류를 제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죠. 정미야,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제 말에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가 저를 내치려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아비가 딸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니 군말 말고 바꿔라. 이건 내가 내 딸과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다. 아버님. 결국 정민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정미와 유나를 데리고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직 가구가 들어오지 않아 텅 빈 집이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와, 할아버지,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진짜 넓고 좋다. 유나는 신이 나서 빈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죠. 아버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앞으로 너랑 유나가 여기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효도다. 알겠느냐, 내 딸. 네, 아빠. 정미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잃어버렸던 아들 대신 제게는 새로운 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제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여기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허허, 그럼. 할아버지 집이랑 여기서 아주 가까우니 매일매일 보면서 살자꾸나. 저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텅 빈 집은 우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가정의 폐허 위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이 새롭게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양치수 일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굳이 법정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고소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었죠. 대신 저는 친구 철규와 동네의 한적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더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제가 묻자 철규가 안주로 나온 두부김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지. 주범 양치수는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징역 12년.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7년에서 8년씩 중형을 선고받았어. 아마 한동안은 저놈들 낯짝 세상 구경하기 힘들 게다. 12년이라. 어때, 시원하냐? 네 아들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더군. 이 녀석이 사기꾼들의 범죄 수법부터 은닉 재산의 위치까지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바람에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해. 판사가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노발대발했다더구나. 철규는 통쾌하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막걸리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협조가 사기꾼들을 단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리고 이거.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철규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전에 은행 박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경찰이 양치수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기당했던 1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들었네. 1억 중에 7천만 원 정도를 되찾게 되었다더군. 이야, 그거 대단하네. 보통 사기 사건은 돈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건 네 아들이 놈들 재산 숨겨둔 곳을 정확히 풀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이것 봐, 결과적으로는 네 아들이 네 돈을 다시 찾아준 셈 아니냐? 그런 셈인가? 그래, 임마.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아주 강한 방법으로 교육시킨 거고 그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니까. 네 돈도 찾고 사기꾼들도 잡고 아들놈 버르장머리도 고치고. 일석삼조 아니냐? 철규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은행에서 되찾은 7천만 원을 바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 변호사를 찾아가
그 돈 전부를 손녀 유나의 이름으로 설정된 신탁계좌에 입금해 버렸죠. 제게 그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돈을 이제는 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주춧돌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무심코 지역 신문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를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눈길이 멈췄죠. 아들 이용해 아버지 재산 노린 기획 부동산 사기단, 시민 제보로 전원 검거. 기사의 내용은 양치수 일당의 사기 행각과 검거 과정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인 70대 노인 어 씨의 기지라는 대목이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신문 한 구석의 작은 활자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의 종결을 알리는 부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문을 조용히 접어 폐지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밀려올 뿐이었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에도 길고 지루했던 폭염이 끝나고 수확과 성찰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거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 일은 그렇게 조용히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양치수 일당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아들 최두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형사인 김 형사는 제 결정을 듣고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소를 취하하시겠습니까? 그래. 애초에 저놈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소.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요. 아드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먼. 저는 고소 취하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제게 물었죠.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드님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 나는 아직 저놈을 용서하지 않았소. 네. 감옥에 가는 것만이 벌은 아니더군. 진짜 지옥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의 밑바닥부터 다시 기어 올라와야 하는 현실이지. 나는 저놈에게 감옥보다 더 혹독한 벌을 내리는 것뿐이요. 앞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죗값을 치르게 될 테니. 제 말에 젊은 김 형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깊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로부터 두식이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마중 나가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녀석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며 얻은 거액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녀석의 소식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며느리였던 정미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죠. 녀석은 고시원과 쪽방을 전전하며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허황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손녀 유나의 손을 잡고 새로 이사간 정미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신이 나서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공원 건너편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있는 남자. 비록 멀리 있었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두식이라는 것을. 이 녀석도 저를 발견한 것일까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멍하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유나를 본 것일지도 모르죠. 맑은 가을 햇살 아래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제 딸의 모습을 녀석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친 것 같다고 느낀 순간 녀석은 화들짝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저와 제 손녀의 행복한 모습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차마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허황된 꿈을 쫓아 구름 위를 걷던 녀석이 이제야 비로소 단단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땀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뭐 보세요? 유나가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 유나, 이제 배고프지 않으냐?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저 돈가스 먹고 싶어요. 알았다, 우리 강아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이 마치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처럼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혹독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소리였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거대한 태풍이 완전히 잦아들고 제 삶에는 믿을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노병처럼 저는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제 곁에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된 정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유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지만 그 어떤 내 식구보다도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 일찍 유나의 부산스러움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주세요. 밥, 밥. 알았다, 이놈아. 할애비가 지금 갓 지은 밥으로 대령하고 있지 않으냐? 저는 정미가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유나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어요. 갓 지은 따끈한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뿐인 소박한 밥상이지만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밥그릇을 뚝딱 비워냈죠. 우리 유나, 오늘 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는 길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아픔과 분노는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곤 했어요. 유나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정미가 얼마 전에 연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미는 제 도움으로 상가 한쪽에 아담한 공간을 얻어 평생의 꿈이었던 자신만의 카페를 차렸거든요. 유난의 쉼터라는 소박한 이름의 그곳은 이제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정미의 모습은 예전에 그늘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과 활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장사는 좀 되느냐? 그럼요. 아빠 친구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팔아주시잖아요. 어제는 박철규 아저씨가 오셔서 단체 손님을 20명이나 데리고 오셨다니까요.
그놈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저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원두를 갈거나 컵을 닦으며 정미의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우리 딸이 내린 커피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죠. 손님들은 그런 저를 보며 딸바보 아빠라고 놀려댔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학교를 마친 유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셋이서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나의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정민은 그런 저희를 보며 따뜻한 차를 내어오기도 했죠. 밤이 깊어 유나가 잠이 들고 나면 정미와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냐? 오늘 가게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저보고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빠.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제 일을 하고 유나랑 아빠랑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요. 전부 아빠 덕분이에요. 정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네가 스스로 쟁취한 행복이지 왜 내 덕이냐? 나는 그저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다. 아니에요. 아빠가 안 계셨으면 전 아직도 그 어두운 집에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빠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됐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거라. 내일 또 장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저는 짐짓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이나 가슴 벅찬 감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에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유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번째 학예회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정민은 잔뜩 멋을 내고 꽃다발까지 사들고는 학교 강당으로 향했죠. 수많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만 제 눈에는 단 한 사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리코더를 부는 유나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서툰 연주가 끝나자 저는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딸 최고다. 학예회가 끝나고 우리는 유나를 가운데에 두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 우리 강아지. 정말? 그럼 저 상으로 뭐 사주실 거예요? 말만 하거라. 이 할애비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테니. 헤헤, 저는 별 말고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평생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이의 말에 저와 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유나야.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내 엄마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마. 그 맹세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신성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러나 한 아이가 어엿한 숙녀로 자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죠. 손녀 유나는 어느새 까르르 웃기만 하던 코올리게에서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미의 작은 카페 유난의 쉼터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랑방이 되었고, 저 역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가진 영락없는 팔순의 노인이 되었어요.
제 아들 최두식에 대한 기억은 이제 낡은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져 아주 가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볼 때나 떠오르는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그날도 저는 정미의 카페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입니다. 나한테? 허허, 이 늙은이한테 등기를 보낼 사람이 다 있나? 저는 의아해하며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주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업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기억 속에서는 이미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이름석 자가 서툴고 비뚤비뚤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두식.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는 얇은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편지지에는 빼곡하게 눌러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첫 글자부터 꾹꾹 눌러 쓴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두식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백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마 저 같은 놈이 보내는 편지는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 번은 아버지께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 혼자가 된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뿐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몸이 부서져라 빚을 갚으면서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이 고되고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일수록 아버지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제가 발로 걷어찼던 그 밥상, 아버지가 밤새 정성껏 차리셨을 그 밥상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훔쳤던 그 돈,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으셨을 그 돈의 무게가 뒤늦게 제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꽃과 쇠를 다루는 일은 고되고 위험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작은 월세방에서 잠을 잘 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이 단순히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의 땀과 시간을 통째로 도둑질하려 했던 파렴치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저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세상으로 내쫓아 주셔서, 그때 저를 매몰차게 외면하셔서 제가 제 2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덕분에 저는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와 유나는 잘 지내는지요? 멀리서나마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불효자 최두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돋보기를 벗고 눈가를 훔쳤죠.
편지에는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한 담담한 고백과 뒤늦은 사죄, 그리고 어색한 감사의 말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이 투박하고 서툰 편지 속에서 녀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편지인데 그렇게 한참을 보고 계세요? 어느새 정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정미에게 건네주었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정미의 눈시울도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었네요. 그런 모양이구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미움이나 원망 대신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당장 답장을 하거나 녀석을 찾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강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 녀석이 보낸 편지는 기나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제비 한 마리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 난 후로 또다시 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여전히 평온했고 아들 녀석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죠. 저는 가끔 서재 깊숙한 곳의 나무 상자를 열어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곤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부자에게는 최선의 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초봄의 어느 주말이었어요. 손녀 유나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첼로를 켜고 있었는데 이번 음악회에서 짧게나마 독주를 하게 되었다며 꼭 보러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와 정민은 그날 카페 문도 일찍 닫고 한껏 멋을 낸 채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강당을 찾았습니다. 강당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겨우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유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기다렸죠. 이윽고 사회자 학생이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2학년 최유나 학생의 첼로 독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의 유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훌쩍 자란 키에 제법 어른스러운 태도로 자리에 앉아 첼로를 켜기 시작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낮고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손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온전히 빠져들었죠. 연주가 끝나고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최유나 잘했다. 고 외쳤고 제 옆에 앉은 정민은 감격에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저희는 유나를 만나기 위해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바람에 복도는 무척이나 혼잡했어요. 정미가 먼저 유나의 교실로 가 있겠다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사람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복도 저편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서 멎었습니다. 남자는 저처럼 강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루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낡은 점퍼 차림.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위의 유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던 그 슬프고도 그리움 가득한 눈빛. 저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두식.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죄인처럼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죠. 도망치려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최두식. 제 부름에 녀석의 발걸음이 우뚝 멎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어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녀석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녀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지난번 공사장에서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예전처럼 탐욕과 허세로 번들거리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만이 가득 차 있었죠. 여긴 어쩐 일이냐?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건네자 녀석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한참 만에 녀석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유나가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녀석은 다시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생각보다 앙상해진 어깨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녀석이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죠.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아들놈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녀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아버지. 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녀석이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을 그 모든 서름과 후회를 남김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말없이 그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소리 없이 우는 우리 부자의 어깨 위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놈은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나서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학교 복도에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따라오너라. 저는 짧게 한마디를 던지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두식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죄인처럼 제 뒤를 졸졸 따라왔죠. 저희가 향한 곳은 학교 근처에 있는 제가 가끔 철규와 함께 들르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하고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내주시오. 특으로.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나서도 우리 부자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죠. 먹어라. 식겠다. 제 말에 두식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10년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이며 밥알을 흘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고개를 그릇에 받고 정신없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저놈이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알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두식이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다. 보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구나 싶더구나.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는데요. 녀석은 텅 빈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변명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없이 작아진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냐? 네. 작년에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조선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요. 기술도 제법 늘어서 이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하다. 제 칭찬에 녀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잠시 길을 걸었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나 아이 앞에 나타나서 패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던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최두식, 내 아버지.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으로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이었을지도 모를 말을 담담하게 내뱉었죠. 하지만 네가 유나의 아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녀석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도망가지 마라. 유나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숨어서 보지 말고 미리 연락하고 찾아오너라. 네 딸이다. 아비가 딸을 보는데 죄인처럼 숨어서 볼 필요는 없어. 제 말에 두식이는 끝내 다시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지난번의 서러움과 후회의 눈물과는 다른 아주 작은 희망과 감격이 섞인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뒤로 하고 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가야 할 궤도를 이탈했다가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저 멀리 정미와 유나가 기다리고 있는 나의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게 나아갔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은 이제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일뿐이에요.